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73세 노파가 강남 한복판 20층 유리빌딩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건 낡은 사진 한 장과 19년 전 실종 신고서. 경비는 그녀를 막았고 비서는 쫓아냈지만 그녀는 로비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건물 안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확신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지금은 윤승열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대표가 되어 있다고. 귓바퀴에 비자 흠집, 손가락으로 3번 두드리는 버릇, 남편이 남긴 검은 공책의 기록들, 그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남자는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재산놀이는 사기꾼들 많이 봤습니다라며 차갑게 돌아섰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증명하겠다고. 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처절한 증명이 시작됩니다. 비는 아침부터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선 순간 빗소리보다 먼저 코를 찌른 건 향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그 특유의 냄새. 저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젖은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물기가 번지는 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게 느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영정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그 버릇을 했습니다. 허공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것, 절을 하려다 말고 손을 내밀다 말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멈칫거리는 거예요. 남편 서재곤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49회를 함께 산 사람,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누군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편히 쉬라고? 당신은 아직 내게 할 말이 남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떠드는 노파로 보일 순 없으니까요.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던 조카가 책을 건네줬습니다. 이모, 오늘 오신 분들 명단이에요. 확인하세요. 책장을 넘기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회사 동료, 대학 동창, 친척들. 그러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윤승열, JS 반디자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승열, 그 이름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JS 반디자인이라는 회사 이름도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모, 조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눈이 침침해서. 명부를 덮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조물록에 이름을 적더니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칠 때 그가 향을 올렸어요. 그리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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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확히 3번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버릇, 그 특이한 버릇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는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턱선, 콧날, 그리고 귀, 왼쪽 귓바퀴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비자 모양의 절은 마치 어릴 적 다친 상처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국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귓바퀴의 흠집, 제 아들 지훈이에게도 똑같은 흠집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저기요.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그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은 척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는 그대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빗소리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왜 말을 걸지 못했을까? 왜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지나간 사람이 혹시 내 아들 같아?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미친 소리로 들릴 테니까요. 장례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갔어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거든요. 윤승열, 귓바퀴에 비자, 3번 두드리는 손가락. 저녁 무렵 남편의 절친이던 김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화 씨, 재곤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재곤이가 내게 맡긴 거예요. 한 달 전쯤이었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화한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검은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재곤이는 뭐든 기록하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다 적어두었죠. 이것도 아마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거예요. 기록,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속 시간도, 장 본 내역도, 텔레비전에서 본 레시피도 다 적어두던 사람. 그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라니.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미화 씨, 힘내세요. 재곤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김 선배가 돌아간 뒤 저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혼자 조용히 듣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영정 앞을 지켰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죠. 당신, 저는 영정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알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것 같았어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영원히 혼자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하지만 어딘가 흔들린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쓰면서 망설인 것처럼. 혹시 당신,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뭘 숨기고 떠난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문 앞에 서면 남편의 담배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났어요. 희미하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 선배가 준 노트를 읽은 뒤로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서재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걸. 오전 10시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책장, 책상, 의자, 모든 게 남편이 앉아있던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책 읽을 때만 안경을 썼어요.
저는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지문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의 지문. 이제는 지워질 일만 남은 흔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가 가득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과 우편물.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이었어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49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 서랍이 잠겨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열쇠는 어디 있을까? 저는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펜통을 뒤집고 서류 밑을 뒤적였어요. 없었습니다. 책장도 살펴봤어요. 책 사이사이를 확인했죠. 역시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의 책상 옆에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다육이 화분. 남편이 유일하게 키우던 식물이었죠. 저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받침 밑에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집어드는데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걸 열어도 될까? 남편의 비밀을 들여다봐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서랍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공책 한 권, 두꺼운 봉투 하나, USB 한 개, 기부금 영수증 몇 장, 그리고 구겨진 신문 스크랩. 저는 먼저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2006년 7월 20일자 지역 신문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해 포구, 하류 갈대밭에서 청년 발견, 극적 생환. 가슴이 철렁했어요. 2006년 7월. 그때는 우리 아들 지훈이가 실종됐던 때였어요. 지리산으로 답사를 갔다가 포구를 만나 연락이 끊겼죠. 닷새를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신문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것 같았어요. 들것에 실린 청년의 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이 눈에 익었습니다. 어깨 너비, 다리 길이, 아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2006년 7월 21일 남해의원 문의, 무연고 청년 입원 중, 신원 미상, 기억상실 진단, 특이사항 왼쪽 귓바퀴 비자 절은, 지훈이와 동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공책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기록이 이어졌어요. 2006년 8월 3일 남해 재방문, 청년 의식 회복, 이름 기억 못함, 과거 전혀 기억 못함. 2006년 9월 15일 윤 씨 부부 연락처 확보, 청년을 돌보고 있음, 아들 잃은 지 2년, 청년에게 승렬이라는 이름 지어줌. 2007년 2월 청년 회복세, 부두일 시작, 윤 씨 부부와 동거.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었어요. 남해의 전화번호, 병원 주소, 윤 씨 부부의 집 주소. 남편은 몇 년에 걸쳐 그 청년을 추적했던 거예요. 몰래, 저 몰래.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화에게는 확실해질 때까지 말하지 말 것. 고통을 반복시키지 말자.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희망을 주었다가 절망을 주는 건 너무 잔인하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 남편의 필체가 흔들려 있었어요. 글자 사이사이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 고민 속에서 저는 공책을 내려놓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2개, 사진 파일 하나.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윤시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분 같았어요. 저는 서재곤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남해에서 발견된 청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승렬이요? 그 아이 아세요? 혹시 그 청년이 제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 아이 참 착해요. 우릴 많이 도와줬죠. 이름도 없어서 우리 잃은 막내 이름을 붙여줬어요. 승렬이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우릴 살려준 아이예요. 아들을 잃고 살 의미가 없었는데 그 아이가 와서 우리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새로운 아들을 얻은 기쁨, 그 모든 게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아드님이라면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키운 게 잘못인가요? 저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부모님을 못 찾은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이를 돌봐주셔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어요. 확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승렬이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군요. 잘 되고 있대요. 연락은 자주 하나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요. 효자예요. 우리가 키운 보람이 있죠. 혹시 회사 이름 아세요? JS 반디자인이라고 했나? 도시 설계하는 회사래요. JS 반디자인. 장례식장 명부에서 본 그 이름. 윤승열. 그 남자. 저는 마지막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한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아들 지훈이와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어요. 나이를 먹은 지훈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설명란에 적힌 이름은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윤승열, JS 반디자인 대표.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 필요 DNA 검사. 하지만 어떻게?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 더 지켜보자.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JS 반디자인. 서울 강남구.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이 모든 걸 알면서 왜 침묵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남편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말했다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또다시 무너질 테니까요. 두 번 잃는 고통을 겪을 테니까. 당신, 저는 빈 서재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록을 끝까지 읽어줄게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할게요. 햇빛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공책과 USB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JS 반디자인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빌딩 숲을 걷는데 제 모습이 유리창마다 비쳤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70대 노파,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이 화려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빌딩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햇빛이 유리에 반사돼 눈이 부셨습니다.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매끈했어요. 천장은 높고 조명은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에 접수대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저기요.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승열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예약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말투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녹음된 멘트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고요.
개인적인 일은 더욱 안 됩니다.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잡으셔야 해요. 여자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비서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거예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날 테니까요. 윤승열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윤승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손님,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곤란한데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누구 기다리세요? 윤승열 회장님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외부 일정이 많으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결국 경비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입구를 바라봤어요. 3시간째 되었을 때 접수대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왔어요. 10분 드릴 수 있대요. 12층으로 올라가세요. 정말요? 네, 서둘러 주세요. 저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접수대가 보였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차가웠어요. 서미화 씨 맞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멋진 건물들, 공원, 보행로, 모두 JS 반디자인이 설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저 작품들을 내 아들이 만들었을까? 끝에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통유리창,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 윤승열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앉은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얼굴. 앉으세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낮았어요. 그를 올려다 봐야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서미화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드리는 거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지훈의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지훈이 2006년에 실종됐어요. 승열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귓바퀴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 옆모습이었어요. 확대한 사진이라 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쪽 귓바퀴에 비자 흠집. 이 흠집 보이세요?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저희 집 대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승열은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회장님 귀에도 똑같은 흠집이 있더라고요. 순간 그의 턱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흠집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공책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회장님을 추적했어요. 몇 년 동안 2006년 남해에서 발견된 청년, 윤 씨 부부에게 입양된 사람, 그게 회장님이죠? 승열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혔어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성공하고 나서부터요. 갑자기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친척이라는 사람들도 오고요. 다들 증거를 가지고 와요. 사진, 기록, 심지어 DNA까지.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 씨 부부의 아들입니다. 승열이고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재산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 피 때문이에요. 제가 낳은 핏줄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승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혼란, 두려움, 아니면 그리움 같은 것. 하지만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입니까? 손님 나가시게 도와드려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는 사진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으면서 승려를 쳐다봤어요.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길. 승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비서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축 처진 입꼬리, 초라한 노인.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자꾸 흘러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어요. 회전문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탁, 탁, 탁. 3번 두드리던 그 소리. 승렬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던 모습. 제 아들 지훈이도 그랬어요. 생각이 많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렸습니다. 책상, 무릎, 벽. 항상 3번씩.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유치원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 버릇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렬에게서도 똑같은 버릇을 봤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가 와도 그 다음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일어났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준 거였어요.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조카가 가르쳐 줬었죠. 저는 검색을 했습니다. 윤승열, JS 반디자인.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성공한 기업인, 신도시 설계 전문가, 수상 경력. 그런 기사들 사이에서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승열 회장 딸 아라, 희귀 혈액형으로 신장 이식 절박, ORH- 기증자 찾는 중.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어린 여자아이, 11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라,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헌혈증이 한 뭉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헌혈증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ORH-였어요. 희귀 혈액형이라 헌혈을 자주 했었죠. 헌혈증이 가방 안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노을이 번졌어요. 붉은 하늘이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피가 가리키는 곳,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꿈에서 계속 아들이 나왔거든요. 어린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승열의 얼굴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70대 노인의 모습.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가방에 헌혈증을 챙겼습니다. 20장이 넘었어요. 남편 것까지 합치면 30장쯤 됐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대학병원은 이른 시간인데도 붐볐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사람들이 복도를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장 기증 상담 받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입니다. 가족 중에 이식 대기자가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손녀예요. 11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손녀가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아라가 제 손녀라고.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O형 RH-예요.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ORH-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급한 듯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일어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선생님이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간호사의 걸음이 빨랐어요. 저는 따라가느라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상담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노크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책상,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인체 도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원하신다고요? 네, 연세가 73입니다.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령 기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알고 있어요. 특히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길고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70대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손녀가 아파요. ORH-라서 기증자를 못 찾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라 양 말씀이시군요. 아라를 아세요? 이 병원 환자예요.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아생체이식은 절차가 복잡해요. 먼저 의료윤리위원회 확인이 필요하고요. 수혜자 보호자 동의도 받아야 해요. 기증자 건강평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노년 기증은 이례적이에요. 물론 생체 일부 공여는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하지만 선생님, 저는 가방에서 헌혈증을 꺼냈습니다. 한 움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 평생 헌혈했어요. ORH-가 귀하다고 해서 계속했죠. 이 피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제 신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사가 헌혈증을 받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처음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손녀분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류가 없었어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의사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실종, 남편의 추적, 윤승열과의 만남, 모든 걸 말했어요.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시군요.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증을 하면서 어르신 뜻은 알겠는데 의학적으로는 위험해요. 더군다나 친족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그럼 검사부터 해주세요. 제가 기증할 수 있는 몸인지부터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검사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윤승열 회장님께서 하셔야 해요. 보호자 동의가 필수거든요. 승열 씨가요? 네,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승열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검사 언제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아라 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의사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곧 문이 열리고 아까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실로 안내해드려요.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다 찍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중간중간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요. 체열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독솜으로 피부를 닦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따끔할 거예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따끔한 게 아니라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로 흘러 들어갔어요. 제 피, ORH-, 이 피가 아라에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검사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솜을 대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어요.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때 2006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의 마지막 전화. 엄마, 비가 너무 와요. 길이 다 물에 잠겼어요. 어디 있니? 안전한 데로 가야지. 지금 나무 밑에 있어요. 비 피하려고. 엄마, 전깃줄이 흔들려요. 위험한 것 같아. 지훈아, 거기서 떠나. 빨리. 알았어요. 엄마, 사랑. 신호가 끊겼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지훈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닷새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 소방대, 자원봉사자들 모두 나섰지만 찾지 못했어요. 산사태로 길이 막혔고 물이 불어서 수색이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색이 중단됐어요. 실종 처리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무너졌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그저 지훈이의 방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일으켰어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혼자 찾고 있었다는 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서미화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어디요? 소아과 병동이요. 아라 양이 어르신 만나고 싶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요? 어떻게 저를 알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ORH-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저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에서 내렸습니다. 소아과 병동이었어요. 복도가 달랐습니다.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물, 나무, 무지개,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죠.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저는 그쪽을 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얇은 아이였어요. 머리카락은 짧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라였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 발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저예요, 아라. 할머니가 저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아라에게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11살인데 8살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럴 생각이야. 고마워요. 다들 안 된대요. 혈액형이 안 맞는데요. 나는 맞아. ORH-거든. 아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랑 똑같아요. 저는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책 읽고 있었어? 아라의 무릎에 책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류와 등대. 네, 바다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바다 좋아하세요? 응, 예전에 남해에 놀러 간 적 있어. 바다 냄새가 좋더라.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아빠가 데려가 준대요. 건강해지면. 그럼 꼭 가야지. 저는 아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녀라면, 지훈이의 딸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응? 아빠는 생각 많을 때 탁, 탁, 탁 해요. 아라가 손가락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3번, 탁, 탁, 탁. 저는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복도에 물이 쏟아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바닥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탁, 탁, 탁. 3번, 지훈이의 버릇, 승렬의 버릇, 그리고 이제 아라까지 알고 있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피로 이어진 버릇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의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2번째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아직 듣지 않은 것.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시댁이시죠?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처음 녹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씨 양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승렬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최근에 연락했나요? 요번 주에도 전화 왔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더군요. 서울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회사 차렸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건물 설계하는 거래요. 이름이 JS 반디자인? 남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잘 됐네요. 승렬이가 꿈을 이룬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놀랐어요. 갈대밭에서 건진 아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혹시 제가 한번 찾아가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시려고요? 왜요? 그냥 승렬이를 키워주신 분들을 뵙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고. 이상한 양반이네. 아들도 아니라며 그러셨잖아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어요.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남편이 남해까지 갔었구나. 혼자서 저 몰래. 저도 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어요. 승려를 키운 사람들을,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려준 분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남해까지는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작은 터미널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시내버스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저기 3번 정류장이요. 근데 1시간에 한 대씩이에요. 다음 차는요? 2시에 와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었어요. 짠 냄새가 났습니다. 2시에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버스였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리오. 윤시댁 아세요? 윤성만 시댁? 알죠. 부두 끝에 있어요. 네, 거기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달렸어요. 한쪽은 산, 한쪽은 바다. 창밖으로 작은 포구들이 보였습니다. 배가 메어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나 버스가 멈췄어요. 여길이에요. 내리세요. 저는 내렸습니다. 정류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길가였어요.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기 길로 쭉 내려가면 부두 나와요. 거기서 제일 끝집이 윤씨네예요. 고맙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비탈길이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대부분 낡았어요.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벽은 시멘트였습니다. 부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선들이 떠 있었어요.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녔어요. 끝집이 있었습니다. 단층 집이었어요. 파란 대문, 마당에는 그물과 부표가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표찰에 윤성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떨렸거든요. 이 집에서 내 아들이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키웠을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서미화라고 합니다. 서미화? 여자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그러다 뭔가 깨달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혹시 승렬이 친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들어와요. 어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신발을 가리켰어요.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집 안은 좁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부부와 젊은 남자, 승렬이었습니다. 앉아요. 여자가 방석을 내왔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여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 곧 들어올 거예요. 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승렬이 남편분이 전화하셨을 때부터 남편이 혹시 여기 온 적 있나요? 2번 오셨어요. 첫 번째는 몇 년 전, 두 번째는 작년이었나? 작년, 남편이 돌아가기 3달 전이었어요. 그때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얼굴이 누렇더라고요.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먼 곳까지 왔었구나. 아픈 몸으로. 울지 마세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일하느라 다른 손. 남편분 좋은 분이셨어요. 승렬이한테 화내지도 않으시고 저희한테도 감사하다고만 하시고 미안해요. 왜요? 아들을 못 지켜서. 그래서 선생님이 고생하신 거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선물이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6년 7월 21일, 그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갈대밭에서 청년을 발견했어요. 물에 떠내려온 것 같았어요. 의식이 없었나요? 네, 숨만 쉬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것으로 들어서 의원으로 옮겼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머리를 다쳐서 위험하다고. 여자가 벽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젊은 남자 보여요?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2년 전에 바다에서 잃었어요. 태풍 오던 날 여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들 이름이 승렬이었어요. 그래서 갈대밭 청년한테도 그 이름을 줬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저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아들을 잃은 엄마의 아픔. 그건 똑같았어요. 청년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이름도 집도 가족도. 의사 선생님이 기억상실이래요. 머리 다쳐서. 신분증은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젖은 옷만 입고 있었죠. 병원비는 어떻게 마을 어촌계에서 좀 보태주고 우리가 나머지 냈어요. 몇 달 입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돌봤죠.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남자가 들어왔어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어요. 왔어?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손님이네. 여보, 승렬이 친엄마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봤어요. 그러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오셨군요. 남자가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승렬이 알아요? 어머니가 여기 온 거? 아니요. 아직은. 왜 왔어요? 이제 와서.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남편이 찾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렬이 우리한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도, 돈도, 연고도. 우리가 1년 돌봤어요. 가정 위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도 아들 필요했어요. 잃은 아들 자리가 너무 컸으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렬이 회복되고 나서 일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두에서 공공근로 했어요. 페인트 칠, 정비 같은 거.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양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보조로. 거기서 그림 그리는 걸 배웠죠. 건물 그림. 스케치요? 네.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구조를 이해한대요. 양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봤어요. 산업기사, 그 다음 기사, 야간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도 했고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악착같이 했죠. 그러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28살 때였나? 양모가 차를 따랐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울 가서 건설회사 들어갔어요. 설계 보조로. 거기서 실력 쌓았죠. 그러다 친구들 만나서 회사 차렸어요. JS 반디자인. 네, 2014년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만 했는데 점점 커졌죠. 보행로 설계로 상도 받고 양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게,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이분들이 키웠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승렬이는 효자예요. 양모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요. 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는 꼭 내려와요. 손녀 데리고. 알아요? 그래요, 알아. 귀여운 애죠. 근데 요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이 안 좋대요. 양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승렬이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기증자를 못 찾는데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기증할게요. 혈액형이 맞아요. 양부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요? 네, ORH-거든요. 아라랑 똑같아요. 양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승렬이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거부당했어요. 거부요? 절 믿지 않아요. 당연하죠. 증거도 없고. 양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렬이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끔 물어봐요. 자기 진짜 이름이 뭐냐고, 부모는 누구냐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피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낳은 것보다 기른 게 더 크니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돌아가야겠어요. 버스 시간이. 저녁 먹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양모가 저를 배웅했습니다. 대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네, 승렬이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 양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양모를 껴안았습니다. 두 엄마가 울었어요. 하나는 낳은 죄책감으로, 하나는 길러준 사랑으로.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부표가 떠 있었어요.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승렬도 저도 모두.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짠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남해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미화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병원 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아요. 초음파상 특별한 문제 없고요.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인데 약으로 조절 가능해요. 신장은요? 신장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GFR 수치가 60 정도 나왔는데 연세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에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기증할 수 있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어떤 절차요? 먼저 종합평가를 더 해야 해요. 24시간 혈압 측정, 흉부 CT, 정밀 신장 기능 검사. 이게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엔요? 정신과 사전 면담이 필요해요. 정신과요? 네. 기증이 강요에 의한 건 아닌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고령자는 더 신중하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제 의지예요. 알아요. 하지만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윤리위원회예요. 영어로 IRB라고 하죠. 윤리위원회요? 네. 생체 장기 기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요. 특히 고령 기증자는 더욱 까다롭고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려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기증자의 건강 위험. 둘째, 수혜자의 긴급성. 셋째, 다른 대안이 있는지. 넷째,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 제 경우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고령 기증은 고위험이거든요. 수술 중 합병증 가능성도 높고 회복도 느려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급해요. 기증자도 없고요. 그래서 특례 심사를 요청할 거예요. 대체 공여자가 전혀 없고 수혜자의 상태가 위급하고 기증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요. 위원회가 열리고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2주,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혜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보호자요? 네. 윤승열 회장님이요. 아버지시니까 서명을 받아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열의 서명. 그가 동의해 줄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빨리 해주세요. 동의서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승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아라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JS 반디자인 대표 번호였습니다. JS 반디자인입니다. 저 윤승열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미화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연결해 준다고 하고는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승려를 만나야 하지? 그때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아라를 돌보던 그 간호사였어요. 할머니, 여기 왜 계세요? 아, 그냥. 간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장님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요즘 힘들어 보여요. 그래요? 네. 밤마다 로비 CCTV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말해줬어요. 밤마다요? 네. 새벽 2시, 3시에도 그냥 앉아서 창밖만 보신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열도 힘든 거였어요. 딸이 아프니까, 기증자를 못 찾으니까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날 믿지 않아요. 간호사가 제 손을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도 마음 어딘가에선 알고 계실 거예요. 뭐요? 할머니가 진심이라는 걸요. 간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알아보러 갈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층 소아병동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방에선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라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아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크했습니다. 아라야. 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책 읽어? 네, 바다 이야기예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라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작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기증해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해. 검사도 다 했어. 정말요? 고마워요. 아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거 있어? 바다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그래, 같이 가자. 남해 바다로. 남해요? 응, 거기 할머니가 아는 분들이 계셔. 아빠도 아는 분들이고. 아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 아는 분들이요? 응, 아빠 어렸을 때 돌봐주신 분들이야. 할머니는 아빠 어렸을 때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라야. 네, 아빠가 할머니 만나는 거 싫어하시니? 아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저한테 할머니 얘기 안 해요. 그럼 아빠한테 할머니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라고요? 할머니가 아라 도와주고 싶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해볼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승열이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아, 잠깐 나가 있어라. 아빠, 근데 나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갔어요.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아라를 보러 왔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승렬이 팔짱을 꼈습니다. 들을 거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뭐, 제가 아라한테 신장 기증할게요. 그러니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승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 ORH-예요. 아라랑 혈액형이 맞아요. 검사도 다 통과했어요. 이제 회장님 서명만 있으면 돼요. 승렬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70 넘은 사람이 무슨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승렬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령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겁니까? 저는 승렬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니까요. 승렬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증거 없다고 했잖아요.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해요. 내 피가 말해줘요. 당신이 내 아들 지훈이라고. 그만하십시오. 승렬이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승렬입니다. 윤성만, 김순희 두 분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그분들이 당신을 키우셨죠. 살려주셨고 저도 감사해요. 그럼 왜 자꾸. 하지만 당신을 낳은 건 저예요. 그것도 진실이에요. 승렬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건 절대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아라를 살리려는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의서였어요. 병원에서 미리 받아온 거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럼 절차 진행할 수 있어요. 승렬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라를 위해서 저는 서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야. 얘기했어. 저는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갈게. 아라, 빨리 나아야 해. 네, 고마워요, 할머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샀어요. 집에 도착해 우유를 마시며 남편 공책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기록은 길이 된다. 당신이 만든 길을 따라 나도 걷는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승렬 회장님이 서명하셨어요. 동의서 접수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승렬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어색한 이름이었지만 언젠가 익숙해질 거였어요. 동의서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하고 준비 교육을 들었습니다.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회복 기간은 최소 2주, 합병증 가능성도 알아두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출혈, 감염, 혈전, 고령이시니까 위험률이 조금 높아요. 약 15%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쪽을 떼어내니까요.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혈 동의서도 썼습니다. 만약 수술 중 출혈이 많으면 수혈을 한다고 했어요. 서명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렬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회장님, 승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바지 주머니 쪽으로 가더니 멈췄습니다. 탁, 탁, 탁. 공중에서 3번 두드리는 동작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습니다. 그가 먼저 돌아섰어요. 저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어요. 승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지훈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사이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복사본이었어요. 스케치 그림이었습니다. 건물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니, 달이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보행교, 곡선으로 된 아름다운 다리,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 대학 졸업작품, 2005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의 졸업작품, 남편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곡선이 부드러웠어요. 마치 물결 같았습니다. 난간도 유선형이었어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JS 반디자인의 대표 프로젝트, 인터넷에서 본 사진, 신도시의 보행 데크, 그것도 곡선이었어요. 똑같은 곡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JS 반디자인을 검색했어요. 프로젝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데크 사진을 찾았어요. 확대했습니다. 곡선 라인이 똑같았어요. 지훈이의 졸업작품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지훈이의 스케치와 나란히 놓고 봤어요. 선의 흐름이 같았습니다. 설계 철학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피보다 강한 증거, 재능으로 이어진 끈. 다음 날 저녁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렬에게 당신이 누구든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라는 행복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읽기만 해도 됐으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당신이 찾던 길 끝에. 이틀 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과 면담 일정 잡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정신과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한 소파, 의사는 50대 여자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기증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손녀를 살리고 싶어서요. 손녀분이 아프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한 달 전쯤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그전에는 손녀분과 교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복잡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실종된 아들, 남편의 추적, 윤승열과의 관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으신 거죠? 혈연 검사는 안 했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왜 확신하세요? 귓바퀴 흠집, 손가락 버릇, 설계 감각. 모든 게 제 아들과 같아요.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증 후에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재산이라든지, 관계 회복이라든지.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말요? 네. 그냥 핏줄을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매우 특이해요. 보통은 명확한 가족관계가 있는데 어르신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증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나요? 아니요. 다만 신중해야 해요. 만약 나중에 혈연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르신이 받을 충격이 클 거예요.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의사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강요나 압박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승인 의견 내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JS 반디자인 비서실 차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회장님 부탁으로 왔어요. 무슨 부탁이요? 김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데요? DNA 검사 동의서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친자 확인 목적. 회장님이 검사하시려는 거예요? 네. 사설 유전자센터와 협업해서 급행으로 진행한대요. 일주일이면 결과 나와요. 저도 동의해야 하나요? 네. 서명 필요해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원 제출 가능한 문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돼요? 오늘 중으로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곧 서명했습니다. 김민수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검사는 내일 시작돼요. 어머님 것은 병원 기록에서 가져갈 거고요. 알겠어요. 김민수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내가 맞지? 제발 내가 맞기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술 준비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마취 과정, 수술 후 통증 관리, 재활 운동, 모든 걸 배웠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2주 후 금요일 오전 9시 가족분께 연락하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보호자는 필요한데요. 조카한테 연락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2주 후에 수술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 수술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기증 수술이야. 기증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조카는 놀랐어요. 이모, 위험하지 않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대. 정말 하실 거예요? 응, 꼭 해야 해. 조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졌어요.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김민수입니다. 아, 네. 회장님이 결과 받으셨어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순 없고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 상담실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알게 되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공책을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여보, 내일 답을 알게 돼요. 당신이 평생 찾던 답을.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으니까.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담실 앞에 일찍 도착했어요. 아직 9시 반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승렬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승렬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봉투. 승렬이 봉투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건넸어요.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에 들어온 문장. 모자관계 확률 99.9%.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어둠.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어머니 깨어나세요. 누군가 부르고 있었어요. 나를 제발 눈 떠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납덩이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 심장이 잘 작동한대. 그러니까 일어나. 어린 목소리였어요. 알아. 할머니랑 바다 가기로 했잖아. 남해. 약속했잖아. 약속? 그래, 약속했지. 저는 깨어나려고 애썼습니다. 눈꺼풀을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 양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양어머니,
남의 그분, 저는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둠과 무거움과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뭔가 달라진 걸.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하게, 하얗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목이 아팠습니다. 뭔가 꽂혀 있었어요. 튜브, 숨 쉬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소리가 났어요. 승렬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하지만 목이 뻐근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승렬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살았구나. 나 살았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깨어나셨네요. 다행이에요. 의사가 손전등으로 제 눈을 비췄어요. 눈부셨습니다. 동공 반응 좋아요. 의식도 또렷하고 튜브 빼도 될까요? 승렬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빼드릴게요. 간호사가 제 입안에 튜브를 빼냈습니다. 이물감이 사라졌어요. 목구멍이 쓰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아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수술 부위가 진통제 투여할게요. 링거에 약을 넣었습니다. 곧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승렬만 남았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소리만 났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직 목이 안 좋으실 거예요. 승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다 제 탓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라는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승렬이 제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게 하지만 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이틀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가 침대였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라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할머니, 아라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쉬었지만 말할 수 있었어요. 나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신장이 완전히 자리 잡았대. 다행이다. 할머니 덕분이야. 고마워. 아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빨리 나와서 같이 바다 가자. 응, 꼭 갈 거야. 승렬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두 분이 함께였어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양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양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찾아주시고 손녀까지 살려주시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승렬이를 못 지켜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거잖아요. 양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승렬이는 우리한테 선물이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웠죠? 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더 행복하겠어요. 저는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고마워요.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낳은 어머니와 기른 어머니가. 승렬이 우리를 보며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 걷는 연습.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줬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를 걸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나아야 했으니까. 승렬이 매일 왔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부사장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오지 마. 일해야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저를 울렸어요. 어느 날 승열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폭우 소리요. 2006년 그날 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천둥도 쳤고, 전깃줄이 흔들렸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응,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그때 돌이 굴러내렸어요. 산사태였던 것 같아요. 승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괜찮았어요. 양부모님이 돌봐주셔서. 승열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서웠어요. 냄비 뚜껑 소리만 나도 놀랐어요. 천둥 소리 같아서 비만 오면 떨었고요. 지금은 괜찮아? 네.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부두 냄새는 편안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양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이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버릇. 승열이 손가락을 들었어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이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나와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그랬어. 고민 있을 때, 결정할 때 항상 3번씩 두드렸지. 정말요? 응. 아빠도 신기해했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승열이 자기 손을 보며 웃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 피가 기억하는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처도 잘 아물고 있고 퇴원할 수 있어요? 다음 주쯤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집에서도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신장 기능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혈압약도 꾸준히 드세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초록 잎이 무성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승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원래 살던 집으로 가야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조카가 자주 와. 승열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너희 집? 네. 방도 있고 제가 모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아. 어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알아. 하지만 아직은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승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퇴원 전날 남편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여보, 당신이 찾은 길을 우리가 걸었습니다. 아들을 만났고 손녀를 살렸고 가족이 됐어요. 당신의 기록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신장 기능이 전보다는 떨어졌어요. GFR이 60에서 40으로 줄었어요. 괜찮은 건가요? 네. 한쪽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해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고혈압 관리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라 양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거부 반응도 없어요. 다행이네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갔어요. 승열과 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라가 달려왔어요. 혼자 걸어왔어요. 휠체어 없이. 아라야, 혼자 걸어? 응,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학교도 갈 수 있대. 저는 아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아라, 정말 건강해졌네. 승열이 제 짐을 들었어요. 차 준비했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 하지만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나 살아 돌아왔어. 아들과 함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열이 저를 부축해 집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청소하고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승열은 안으로 들어가 먼지를 닦고 환기를 시켰어요. 냉장고도 확인했습니다. 장 봐올까요? 나중에 할게. 오늘은 그만 가. 아라 데려가야지. 승열이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키워주신 어머니께도 효도하겠습니다.
두 분 어머니 모두요. 알아, 착한 아들. 승렬이 떠났습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들 찾았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병원에 다녔어요.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측정하고 신장 수치 확인하고 약 처방받고 좋아요.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신장 기능도 유지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약 꾸준히 드시고 집에서는 조카가 자주 왔습니다. 장을 받아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승렬도 일주일에 두세 번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아라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밥. 또 미역국이에요? 다른 것도 드셔야죠. 승렬이 냉장고를 열어 확인했어요. 내일 반찬 만들어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라는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정말? 우리 아라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리고 피아노도 다시 시작했어. 피아노? 응, 아파서 못 쳤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다시 배워. 잘 됐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려줘. 응, 꼭 들려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승렬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아버지 산소에 갈까 해서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산소에?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그래, 좋아. 양부모님도 모시고 갈 거예요. 아라도 같이 가고.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꺼냈어요. 산소에 갈 때 입는 옷, 남편 공책도 챙겼습니다. USB도 함께 가져가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승렬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큰 차였어요. 7명이 탈 수 있는. 양부모님이 이미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양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 경기도로 향했어요. 산소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공원묘지였어요. 1시간쯤 달려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이쪽이에요. 승렬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어요.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졌지만 초록 잎이 무성했어요. 묘소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잔디가 파랗게 자랐습니다. 비석에 남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재곤 1952-2024.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 위에 차가운 느낌이 무릎으로 전해졌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왔어요. 승렬이랑 같이. 승렬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라도 양부모님도 함께 섰습니다. 승렬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 윤승렬입니다. 아니, 서지훈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늦게 왔어요. 정말 늦게. 아버지가 평생 찾으신 아들이 저였어요. 미안해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는지. 승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기록해 두신 덕분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왔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계속 찾아주셨어요. 어머니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승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승렬이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머니 모두요. 효도하겠습니다. 양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저는 윤성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묵직했어요. 승렬이를, 아니, 지훈이를 19년 키웠습니다. 좋은 아들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양어머니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드님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저는 일어나 양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들을 살려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라가 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라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저는 아라예요.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손녀이기도 하고요. 아라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어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공책 봤어요. 그래서 나도 써봤어요. 아라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머니 찾아주셔서, 아빠 찾아주셔서, 나까지 살려주셔서. 아라가 공책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드릴게요. 내 일기예요. 할아버지처럼 나도 기록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라의 작은 손글씨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USB도 함께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놓았어요. 여보, 저는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의 기록을 가져왔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공책 페이지가 펄럭였어요. 기록이 길이 됐어요. 당신이 그려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글이 보였어요. 당신이 찾은 길을 우리가 걸었습니다. 승렬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왼쪽 귀, 비자 흠집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묘 앞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내려갈까요? 승렬이 물었습니다. 응, 가자. 우리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승렬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라는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남해 갈 수 있어? 아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야지. 언제? 여름에 가자. 바다가 따뜻할 때. 좋아. 승렬이 말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하나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남해 어촌주거 개선이요. 마을 사람들 집 고쳐드리는 거예요. 정말? 네.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에요. 양부모님 댁도 보수할 거예요. 양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효자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초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햇빛이 강했어요. 어머니, 승렬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라가 피아노 발표회 하거든요. 발표회? 응, 집에서 작은 거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대요. 그럼 갈게. 아라가 환호했습니다. 야호! 할머니 온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렬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응, 너희도 조심해서 가. 네, 다음 주에 봐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묘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저, 승렬, 아라, 양부모님, 5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기록을 시작한다. 남편처럼, 아라처럼. 오늘 날짜 2025년 5월 17일. 날씨 맑음. 오늘 일 남편 산소에 다녀왔다. 승렬이, 아라, 양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남편에게 말했다. 기록이 길이 됐다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승렬이는 이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자연스럽게 아라는 할머니라고 부른다. 밝게 내 신장 기능은 떨어졌지만 살 수 있다. 아라는 완전히 나았다. 학교도 가고 피아노도 친다. 남의 양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시다. 승렬이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한다. 나는 행복하다. 남편 고마워요. 당신의 기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기록 끝. 그러나 이야기의 삶은 계속된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둥지로, 저도 집에 왔습니다. 긴 여행 끝에 아들을 찾고 손녀를 살리고 가족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쉬어도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날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황금빛 내 인생이었습니다.